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도너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김광석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뭐 변수도 있었지만 성장률 1%대로 내려갔다. 네. 비상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고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도 됐고 1%대가 도대체 얼마만큼 비상이고 이게 네. 우리 돈, 우리 자산,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궁금하고 네. 주변에서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내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냐 하는데 모건 스탠리가 일단 1.5%로 전망을 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었던 거. 특히 실례합니다. 1980년 네. 이후로 이 GDP 추계를 쭉 헤아려 보면 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게 정확히 80년 이후로 네. 두 번 있습니다. 두 번이요? 그 한 번이 IMF 외환 위기 때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때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네.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로 역성장했지만 네. 한국 경제는 0.8%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역성장은 네. 80년 이래로 네. 81년부터 쭉 헤아려 보면 두 번 있었다. 네. 그 두 번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네. 성장률 네. 그게 2023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세 번의 경제 네. 위기가 있었어요. 네.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네. 팬데믹 경제 팬데믹.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조차 0.8%로 역성장은 면했다. 네. 어쨌든 이 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세 번의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 그게 23년입니다. 네. 그때 1.4%를 기록했어요. 네. 자, 그럼 1.4를 한번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24년 성장률이 2.0%입니다. 네. 제가 이걸 다 숫자를 기억하는 것도 신기하시죠? 근데 네. 매일 이 생각만 하니까 그 24년이 2.0%인데 2.0%는 기저효과 때문이에요. 이게 네. 기저효과예요. 23년이 너무나 안 좋았으니까.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자 2023년과 24년을 평균하면 몇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주세요. 3.4를 네. 2로 나누면 1.7%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나름 기저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느낌상 뭐냐면 23년도 1.7%, 24년도 1.7%. 네. 그리고 올해는 1.5에서 1.9% 사이. 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 1%대잖아요. 그리고 좀 역추산을 해보면 네. 2020년이 역성장했죠. 마이너스 0.7. 네. 그리고 21년은 성장률은 급반등했어요. 이게 기저효과예요. 역시 20년과 21년을 헤아려 보면 네. 그냥 이런 경제 위기 상황 이후 계속 1% 성장의 느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만 한정해 놓고 보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왔었던 그 체감에 너무 장기화되니까. 장기화되니까 체감이 그랬던 어려운 거겠죠? 경제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예를 들면 수학 점수를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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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가 네. 한 번만 50점 맞고 다시 100점 맞아요. 이게 IMF 외환위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속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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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총점은 더 낮아요. 네. 그런 느낌의 경제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1%대 성장률이고요. 이것이 왜 경종을 울리느냐, 왜 웨이크업 콜이 되느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럼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을 때 그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금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아, 임금. 여러분 임금이 30년 동안 안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임금이나 그렇다고 일이 똑같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물가는 나름 올라 있고 뭐 이게 잃어버린 30년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네. 근데 그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의 성장률이 0에서 1%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1%대 성장률로 내려오면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한 거 아니냐 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아하면 특히 인구 구조적인 변화 또 요즘 산업 관점에서 이것저것 다 뺏기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지켜보다 보면 일본처럼
여러 산업들을 다 장악했던 일본이 산업들을 다 뺏기고 인구도 정말 지금도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만 네. 1억 2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인구 감소, 고령화 전개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일본과 유사해진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런 정치적 불안 네.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긴장할 때 트럼프 2.0 시대 또 딥시크, 네. AI 정쟁 막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국면에 우리는 더 대응책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네. 일본의 어떤 닉네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걱정 네. 그런 표현이 바로 피크 코리아 잃어버린 10년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뭐 취재를 해도 그렇고 팬데믹대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단순한 우리나라만 봐도 그런 공포심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네. 지난해에 올해를 2%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을 했던 곳도 특히 뭐 연말을 지나면서 1%대로 떨어졌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저는 성장률을 1.6%로 제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보시네요. 네, 1.6%로 제시를 했고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를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한 가지 기획재정부의 전망조차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월 2일 날 발표했었죠.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가 네. 발표한 정부가 본 한국 경제 성장률조차 1.8%입니다. 그때 그랬죠. 정부조차 1%대로 봤다. 예. 근데 그 정부가 그 견해를 발표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문의를 했는데 이게 2024년 12월부터 등장했던 정치적 물음표, 불확실성 그리고 뭐 죄송하지만 참사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높은 관세나 혹은 적극적으로 자국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 네. 이런 것들에 반영되었느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반영되기 전 단계의 성장률이 1.8%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12월, 1월 1월. 반영되어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더 나타나겠죠. 몇 달 그렇죠. 내내. 그런 움직임 계속 트럼프는 미국으로 기업 옮겨라. 네. 기업만 옮길까요? 기업 옮기면 그냥 기업만 갈까요? 그러진 않죠. 자본 네. 투자가 그쪽으로 옮기고요. 하나의 대기업이 공장을 옮기면 정말 이 사슬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사실 더 쉽게 표현하면 돈이 다 움직이는 다 거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인재를 놓쳐요. 가장 크긴 하죠. 가장 우수한 기술 인재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와중에 국가가 계획했었던 전략 네. 이게 실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략이 있었는데 그게 K 반도체 클러스터 네, 네. 조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막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네. 다 기업들 데려가고 그쪽에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네. 일본의 소재 기업들, 중국의 장비 기업들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것들을 하기 전 단계의 네. 성장률 전망치가 그 정도이니 1%대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2025년에 그것은 거의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지금 1.6 얘기하셨는데 그게 한은이랑 비슷한 수치거든요. 전망 수치가. 네. 근데 한은의 수치도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기관 중에 한 군데인데 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현 주소를 좀 평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DP를 구성하는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우리 차장님 제 그 경제 입문서 읽으셨잖아요. 읽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GDP에는 네. 하나가 C 소비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투자, 기업의 신규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G, 마지막으로 순수출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더해지면 하나의 GDP가 돼요. 그 하나의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나 이게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복잡해졌죠. 네 개니까 더 간단하게 하면 내수와 외수입니다. 내수 외수. 예, 내수와 외수인데 네. 그래서 이 내수와 외수를 레고블록처럼 쌓아요. 제 손이 보이십니까? 손을 이렇게 쌓으면 자, 이 평지에 제 손을 한번 비춰주세요. 네. 네. 이렇게 쌓으면 이 내수의 기여도가 있고
그다음 외수의 기여도가 있어요. 레고 네. 블록 두 개를 쌓았어요. 네. 두 개를 쌓아서 그 높이가 보니까 1.8이더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2024년에는 네. 내수의 기여도가 약했는데 이 왼손 외수의 기여도, 순수출의 기여도가 엄청 컸었어요. 네. 특히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수출이 성장을 기여했었어요. 그래서 2%가 그나마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25년은 네. 이 수출, 네. 외수의 기여도도 쪼그라들고 안타깝게도 내수의 기여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쪼그라든 내수는 유지되고 네. 외수도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드니까. 그래서 이 레고 블록이 각각이 쪼그라든 채 움직이니까 이 두 개를 쌓은 높이가 낮아진다. 낮아져. 지지대도 약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네요. 바로 그겁니다. 두 개의 레고 블록 내수와 외수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고요. 그런데 내수는 안 좋죠.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내수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해외 소비가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내수는 약해요. 근데 외수도 약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시대 관세 전쟁을 만약에 일으키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40%가 중미인데 미국과 중국의 40%를 수출하는데 그들끼리 만약에 전쟁을 펼친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줄고 대미 수출 줄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 두 개의 레고 블록이 같이 쪼그라드는 국면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 때문에 더 이제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선반영된다는 것도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이게 딱 터져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 때문에 그 전부터 힘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위축을 하고 네. 그러니까 내수 외수까지 안 좋은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경제 성장률 1%대 내 돈에 내 네. 자산에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제 성장률이 쪼그라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한 발 더 도약하는 게 이제 주춤해진다라는 뜻이죠. 네. 그럼 이런 움직임은 무엇을 첫 번째 의미하느냐?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해지는구나. 내가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를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는 좀 어렵겠구나. 네. 이런 흐름인 거예요. 네. 계속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이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그 비중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지가. 안 그래도 약해지죠. 약해졌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뭐 자동화, AI,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 줄어들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 성장률마저 더 주춤해지니 그 나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알아서 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사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시그널 같은 네. 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용 말고 또 있어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나머지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 네. 이것은 약해. 이게 일해서 버는 소득이에요.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나머지 두 개의 소득이 있는데 하나가 재산소득, 이전소득이에요. 이전소득은 어디서 받는 거니까 네. 이거는 번외라고 치더라도 네. 결국 내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재산소득.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 그런 구조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저성장 시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투자라는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고용, 뭐 서민의 이야기를 했던 우리의 일상을 얘기를 했다면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외수도 말씀하셨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굵직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5년 투자 전략이라든지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애국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정말 투자자적으로 둘 다 말씀을 해주세요. 드려야 되나. 네. 근데 애국자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한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그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네. 자체가 미국 주식 비중 늘리자거든요. 네. 한국 주식 비중 줄이자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저성장 고착화, 제로 성장에 가까운 이런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지배적으로 드는 것은 네. 한국 국민만이 아니라 네.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해외 주요국들의 투자자들도 한국을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자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이런 국면에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을까? 이럴수록 더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고민하는 딱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국면에 딥시크 얘기를 잠깐 아까 네. 하긴 했지만 이런 국면에 미국은 경종이 울렸다라고 판단하고 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AI 추격조차 못하게 만들겠다 네.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면 더 많은 돈의 쏠림이 미국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네. 이 질문, 제가 드린 이 질문이 답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AI 시대, 네. 이 딥시크의 파급 영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가 네. AI is everywhere라고 제가 얼마 전에 표현했는데 네. 더 everywhere가 됩니다. 더 일상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네. 저가 전략을 하고요. 네. 더 저가 공세를 펼치고 중국에 맞대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더 많이 빨리 보급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되고 아까 운전하면서 이제 백미러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성장률이 낮으면 우리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기술력에도. 그렇죠. 그것도 되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큰 여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네. 이 상황,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소용돌이가 이렇게 일어요. 근데 한국이라는 배가 그 소용돌이 앞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소용돌이를 잘 우회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소용돌이가 일었어요. 네. 딥시크발 AI 경쟁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 소용돌이들을 잘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네. AI 밸류 체인을 쭉 나열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다 굵직한 것들이고 그럼요. 한국 경제에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력 공급량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한두 가지가 이 밸류 체인을 끝단을 가져가 보면 AI가 보급이 돼요. 그럼 전력 공급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럼 전선 공급도 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류 체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쟁취할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 네. 고민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국 주식시장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좀 갖습니다. 이런 좀 팁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좀 보자고요. 네. 일단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거는 기준금리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어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게 해결책이 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하면은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될 거다,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금리와 추경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네, 추경 그 자체는 어쨌든 경기 부양책에 해당되긴 합니다. 근데 의견을 하나 드리면 그냥 추경 규모에만 흔들리지 마시고 네. 한 단위의 예산을 들였을 때 그게 정말 신규 투자로 이어지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그게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만한 네. 그런 부문을 찾아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겠다. 어디에 쓸 건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잘 아이한테 쓰냐. 용돈 주면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용돈을 줬는데 이 아이가 우유를 사 먹을지 불량식품 사 먹을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 금리 인하. 네. 지금의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 3.0%는 특히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어떤 신사업 진출하거나 하기에 돈을 빌리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인 건 네. 맞습니다. 수익성이 3%가 안 되는데 네. 어떻게 3% 대출을 받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이나 이런 재정 정책도 펼치지만 통화 정책도 같이 맞물릴 필요성은 있다. 네. 다만 또 우려되는 것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거의 중단한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면 또 이것이 강달러의 역습이 올 수 그렇죠. 있고 그걸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외환
자금이 또 급격히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적절한 통화 정책 스탠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 급하면 안 된다. 그쵸.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는 갖고 있는 게 R&D밖에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원이 있어요? 네, 네. 인구 있어요? 노동력 많아요? 줄잖아요. 줄고 있죠. 그럼 뭐 그밖에 다른 자본이 있어요? 이런 저성장하는 나라의 자본 투입이 일어날까요? 해외 직접 투자가 끊겼어요. 더군다나 이런 정치적 불안, 네. 이 불안이 있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다 투자 철회를 했습니다.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2달 동안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PE사를 통한 어떤 기업 투자 이거 다 끊겼어요.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그럼 뭐를 통해서 우리가 1% 성장에서 벗어날까?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기술이다, 기술. 그럼 기술은 뭐를 가져야 되느냐? 기술 인재를 가져야 된다. 그럼 새로운 거를 물론 발굴해야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더 강화하고 인재를 더 키우는 게 그렇습니다. 1번이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리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대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국이지만 소국인 게 맞아요. 강소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소국답게 이런 미래 유망 산업들의 경로나 방향성을 보고 그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가 쟁취할 만한 그리고 그 영역만큼은 누구도 추격하지 못할 네.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 분야의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퍼붓고 많은 기술 인재들을 배양해서 네. 그 부분에서는 누구도 정말 넘볼 수 없는 그 기술력을 갖춰야 서로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싶고 한국에게 함부로 상대를 못합니다. 맞아요.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되는데 관세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서로 많은 강국이나 부유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업을 갖고 싶도록 계속 프로포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것은 바로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 네. 그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견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분야신데 지금 한국도 미국도 기준금리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도 말씀을 앞서 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인 거는 맞으니까 전문가들이 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금통위도 남아있고 FOMC도 남아있잖아요. 많이 네.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떤 추이를 갖고 가야 되겠다고 분석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급한 금리 인하는 굉장히 큰 오히려 불똥이 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기보다는 네. 조심스러운 신중한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제약적인 게 맞아요. 성장률이 예를 들어 1.5%인데 금리가 3%다. 이거는 제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금리를 찾아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 기조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으니까 2월 달에는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네. 필요하시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거시 경제를 놓고 보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내려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강달러나 이런 뭐 그 대출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특히 강달러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인하는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때도 저울론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강달러가 위협적일까 아니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하는 게 위협적일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거시경제적으로는 이 왼쪽 저울이 더 무겁다. 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역시 이 부분을 미스하면 버스 떠납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근데 골든 타임이니까 예.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고 네. 통화 정책도 그것과 맞물려서 좀 한 번에 으쌰으쌰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그 화이팅을 지화자라고 하잖아요. 네. 지화자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연초니까요. 네. 앞으로 기대를 더 가져보고 진짜 지화자 할 수 있도록 네. 또 다시 한번 교수님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